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모든 분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방송 미디어 백태클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민언론민들의 김성재 에디터님 모시고 김건희 씨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성재 에디터님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이죠. 네. 근데 오늘 대기실에서 저한테 마주쳤을 때 저의 머리 스타일을 두고 말로 재미있지 않으니까 너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재밌게 해봐라 그러셨죠?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모양인데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기분 나빴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죠. 네. 아유, 정말 반응도 진짜 재미없게 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한강 우리가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세요? 그럼 30대인지 아셨죠? 네, 30대로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알게 됐습니다. 40대인지. 평소 때 얘기 나눌 때 보면은 50대로 착각하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세대인 것 마냥 마치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작품을 많은 언론에서 나왔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된 걸 번역이 아니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랬어요. 그 문학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넓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옮기는데 간단하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냥 그때 선생님은 한 50대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의 문학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을지 나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역시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같은 세대 아니라니까요.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그렇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노벨 문학상까지는 이게 제 시대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도 아마 다른 몇 분들이 그 후보에 오르긴 했었잖아요. 고은 시인이나 황석연 소설가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번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큰 어떤 기대나 예측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그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이제 죽어도 제가 여한이 없다 이런 좀 과장된 너무 과장됐네요. 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그러니까 함께 60대, 70대, 80대 청년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데 그 60대, 80대 청년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정말로 화를 내시겠네요. 네, 제가 너무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기쁨과 이게 반가움, 놀라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시대에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 벌써 우리나라는 1950년 그 전쟁이 분단되고 벌써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노래를 불렀습니까?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네. 근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역시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강 작가님이 어떤 염원이랄까 소원이랄까 기대 이거를 이렇게 또 풀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들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비 같은 이런 소식이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뻔한 답변을 아주 길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혹시 한강 작가님 책이 많이 집에 있으세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까라고 생각하셨다는 건 읽어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지 아니면 아예 안 읽어보고 생각을 하셨던지 둘 중에 안 읽어봤어요. 없으세요? 네, 못 읽어봤어요. 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PD님이나 여기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내가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저는 이제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보라고 죄다 사다 놨더라고요. 이 말은 있긴 있으나 저도 읽어보진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 읽고 다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 안 읽은 게 들통이 났네요.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는 알잖아요. 제주 4.3이라든지 5.18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래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특히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역사 왜곡, 특히 뭐 일제강점기 할 것 없이 5.18에 관련돼서 제주 4.3 관련돼서 역사 왜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강의 작품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교과서에도 실릴 것이고 나중에 아무리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왜곡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이들 교육에도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이 흐름이 너무나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을 이제 몇몇 언론에서도 냈죠. 노벨위원회가 이 한강의 작품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것은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내용과 사실과 정서와 이런 것들이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한강 소설의 소재가 됐던 소재이기도 하고 주제가 됐던 5.18의 문제, 우리 광주의 그 정의와 헌신, 희생, 뭐 이런 저항 이런 것들 그리고 4.3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노벨에서 그러니까 노벨위원회 즉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떤 인류의 보편성과 이거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겠지만 역사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산문이다.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조선일보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조선일보 칼럼이나 조선일보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에 보면은 글이 좀 이상해요. 약간 평가절하? 폄하? 폄훼? 아니면은 약간 심하다 싶으면 약간 조롱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여러 언론에서 아마 거의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우리 이경님이 왜 하필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지 뭐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그 조선일보의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나고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조선일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궁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의 궁금한 게 있어요. 왜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짐작은 하시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년이 온다는 우리 광주 그 5월을 다뤘던 거고 4.3 제주를 다뤘던 거고요. 또 다른 소설이 그 제목이 뭐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아무튼 근데 이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5.18을 어떻게 다뤘는지 4.3을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조선일보는
그 소식을 듣고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아마 멘붕에 빠졌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멘붕에 빠져서 그럼 조선일보가 저 뉴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궁금해서 네. 그날 아침에 나오는 시간에 유심히 봤어요, 조선일보를. 근데 네. 조선일보가 아주 크게 다뤘더라고요. 일면 톱에 한국 작가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그렇죠. 해서 한국 첫 노벨 문학상 네. 해서 굉장히 크게 다뤘고요. 네네. 이게 아마 토요일자인가요? 그러니까 첫날이었는데 네. 일면 톱, 이면, 삼면 톱, 할 것 없이 톱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사설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면, 이면, 삼면 이렇게 톱을 이렇게 쭉 해서 네. 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뉴스는 정말 사람들한테 큰 관심사,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도 피해갈 수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제가 그럼 뭐라고 썼을까? 이 5.18과 4.3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가 어떻게 썼을까? 이 소설을 이야기하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게 되죠. 네. 뭐라고 썼지? 엄청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렇죠.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읽어봤어요. 네. 물론 신문을 사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5.18과 4.3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역시 쏙 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18이나 4.3의 그 일이 역사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지금 우리가 항상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뺐고, 소설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묘사를 했고, 지금 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완전히 뺐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제 이런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한강 5.18과 4.3 배경으로 인간 탐구 역사성 문학성 인정받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아마 이런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작품 하나씩 소년이 온다라든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기사에 썼냐 하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할리먼은 한강은 자신이 자란 도시 광주에서 1980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배경으로 삼는다. 이렇게 조선일보 썼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소설은 희생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생생히 그려낸 증인 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해 간다. 요 내용이 할리먼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그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고통스럽게 애도하는 소설이고, 그래서 한강은 1940년대 후반 한국 제주도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의 그림자를 들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답네요, 진짜. 조선일보답죠. 자, 그런데 제가 할리먼이 발표한 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할리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1980년 군의 학살로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 민간인이 학살당한 광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할리먼 발표 중에 앞부분에 군의 학살로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 민간인 학살, 이건 다 빼버리고 조선일보는 그냥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요것만 이제 기사에 넣은 거죠. 안 쓸 수는 없고. 쓸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썼네요. 4.3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리먼이 얘기를 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수만 명이 살던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그늘에서 전개된다. 수만 명의 사람들, 그중 어린이와 노인들이 공동 부역자로 의심되어 총에 맞았다 등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뭐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내용들을 할리먼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대학살이라든지 노인들이 공동부역자로 의심되어서 총에 맞서 이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4.3 사건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선일보가 언급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기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나마 그 기사는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팩트를 조금은 담았다. 근데 제가 한강 노벨문학상 한국문화재의 새 역사란 칼럼을 보고요. 와, 조선일보 진짜 패간이 답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한강 작가가 작품 노벨문학상을 받았어. 뭐 이렇게 조금 찬양을 좀 하더라고요. 받았다라고 칭찬을 좀 해요. 그런데 한강 자신의 문학적 영향에 크게 작용했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면서 번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공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한 한국문화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학작품 꾸준히 알린 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 내용을 아예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 속의 내용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이사만큼도 이 칼럼에서 아예 뺍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 관심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 속의 내용이 그래서가 아니고 좋아서가 아니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강이 이 문학 작품을 써서가 아니고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했던 뒷얘기가 뭐냐면요. 방탄,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걸 나열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쏙 빼요. 그래서 참 이 칼럼도 쓴 사람도 그렇고 참 조선일보답다. 작품의 중요성보다 번역을 잘했어. 지금 봐. 방탄 뭐 이런 그 블랙핑크 이렇게 한류 열풍이잖아. 그러니까 작품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탄 거야. 마치 그렇게 해석되게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네. 진짜 보면서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답게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앞으로 네. 우리 이경님은 정치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조선일보 패간이 답이다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이렇게 하는 언론사는 됩니까? 패간이 답이죠. 이렇게 하는 언론사는 패간이 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언론사에 저희가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까? 그럼 정치인이라고 나를 다뤄주는 언론사 저도 조선일보와 TV조선에 아주 두들겨 맞은 사람인데요. 네, 네. 이건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네. 완전히 왜곡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왜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네. 국민들을 속이는 이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기는 반면에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수 있도록 놔둘 것인가. 네.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고민은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일보한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미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틀린 말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제가 아까 멘붕이라고 이제 멘붕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왜곡된 걸 계속 담았는데 상을 탔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과거에 5.18을 폄훼하는 이런 아마 되게 뭐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조선일보가 그 멘붕에 또 빠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발표가 나자마자 왜 누구죠? 김아무개 소설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신다는 그 소설가가 자기 SNS에 굉장히 또 한강 작가의 그 수상을 조롱하고 5.18을 하여튼 비하하는 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던 글을 올려가지고 또 아주 매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일베 성향을 가진 숨어서 이 일베 그 놀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에 또 한강 작가에 대한 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나 조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숨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마치 밤에 불 꺼진 밤에 바퀴벌레 움직이듯이 하시는 분들 말고 네. 조갑재 씨라든지 몇몇 분들이 또 드러내놓고 유튜브에 네. 나와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조선일보 칼럼을 쓴 김아무개 소설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좌파몰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건 좌파몰이라는 이제 표현을 좌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지겨워요, 솔직히. 지겹죠. 네, 네. 뭐가 좌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뉴라이트가 뭔지 대통령도 모르는데 자꾸 이런 좌파니 뉴라이트니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뭐 조갑재 씨라든지 극우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뭐 한강 작가 또 이제 네. 폄하하고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좌파몰이를 하고 있고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뭐 북한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한 개입설이라든지 이 그 5.18에 대한 폄훼, 그러니까 5.18이 북한군이 개입됐고 폭도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다. 네.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뿌리가 어디냐면 조선일보거든요. 물론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네. 80년 5월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아시겠지만 찍소리 못하고 이제 이렇게 폭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네. 경향신문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요. 이걸 제일 이제 열심히 썼던 분이 바로 지금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1980년에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네네. 이분이 쓴 기사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폭도라고 쓰고 그리고 그 진압군이 잘했다. 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그 기사를 썼던 분이 바로 조선일보 김대중 그 논설실장을 했었고 주필을 했었고 지금 뭐 대기자인지 선임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5월에 광주에서 우리가 그 시민군이 저항을 하고 시민들이 항쟁을 했을 때 네. 그때 폭도라고 하고 뭐 북한군이 어쩌고 그 이야기에 진원은 사실은 조선일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아직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그런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러면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네. 보도를 제대로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조선일보에만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였냐면은 바로 그 극우 단체들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돼서 일으킨 것이다라는 그 광고를 조선일보에 주로 많이 실었어요. 뭐 지만원 씨 책 그렇죠. 광고도 관련된 네네. 거잖아요. 지만원 씨 책 광고도 조선일보에 맞아요. 거의 많이 실렸고요. 네네. 그리고 TV조선에서는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공화당인가요? 하여튼 네. 극우정당 우리나라 극우정당이 있잖아요. 네. 극우정당에서 국회에서 무슨 공청회를 열었죠. 맞아요. 5.18 관련해서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개입됐다. 아마 21년도 맞습니다. 22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을 바뀌고 나서 바뀌기 전 그 전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아요. 21년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좀 이런 신문들은 이런 언론들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5.18 뭐 폭동 진압이었다, 광주 사태 이런 표현은 아주 정말 노멀한 표현이었고 더 그렇죠. 심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TV조선은 오히려 그 이후에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극우 인사를 TV조선 방송에 불러서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그렇죠. 시간을 내주고 본인들이 하는 게 한마디로 언론 모드를 따진다면 너무 비겁한 게 그렇죠. 따옴표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자가 쓰지 못하고 나와서 마음껏 펼쳐라. 따옴표로 다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장을 만들어 준 게 바로 TV조선이고요. 그리고 5.18 관련된 글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이제 극우 그렇죠. 일베들이 와서 막 댓글 장난을 그 분탕을 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많은 또 그 매체가 조선일보예요. 그런데 그런 글들은 사실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런 글들 삭제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절대 그런 댓글들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1980년에 5월에 광주 항쟁을
광주항쟁을 그 북한군이 개입한 무슨 폭동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네. 그랬던 이 조선일보가 소년이 온다에 그 피해자의 그 아픔, 그 트라우마 이거를 전달하는 그 소설이 그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멘붕이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쓴 거죠. 저는 이건 이렇게 좀 봅니다. 조선일보는요, 어떤 정확한 자기네들의 가치,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요. 오로지 뭐냐 하면 시류에 편승하고 돈을 밝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신문을 만들고 기사를 쓰도록 네.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지켜야 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언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하면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이고 전통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지 또는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조선일보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하죠. 일본 천황 네. 만세는 친일을 하죠. 그러다가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서 북한 김일성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무슨 호해를 냈습니까? 아시죠? 네.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찬양을 또 했어요. 네,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호해 신문을 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 극우 세력들이 해방 공간에 또 나타나니까 또 그 편을 드는 기사를 쓰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 박정희 정권을 그렇죠. 옹호하고 전두환 파쇼 정권이 들어서면 전두환을 무슨 신격화 우상화하고 그래도 계속 이런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옹호하진 않았어요. 아 그거는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집권당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맥락은 한결 같아요. 저는 친일이라고 봐요. 네. 맥락은 친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친일로 출발을 했죠. 네. 조선일보가 1920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그때 방은모. 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은모 회장이 그때 창간을 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 매국 행각을 또 벌였잖아. 6.25 때는 또 김일성을 또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냥 그 세습 경영 승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4대째죠. 이번에 회장이 또 된 4대째인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과거에 우리 그 잔존 일본인 이런 133만 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저희가 이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모든 잔존 일본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외놈의 후예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남아있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바른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외놈이라고 비난했던 그 행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외놈의 후예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이건 제 생각입니다. 뇌피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외놈의 후예들과 이 조선일보의 그러니까 방은모 회장이 어찌됐든 친일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연결된 건 아닌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왜 이러지? 조선일보가 왜 이러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실성에서 조선일보는 패간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지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는 그냥 외놈의 후예인가? 네. 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딱 마침표가 좀 찍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맞다고 하셨죠? 네. 다음에 다르면 말씀하면 안 돼요. 네, 시작부터 네. 잘못됐던 거예요. 조선일보는 이 방은모 씨가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신문을 창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102년이나 됐어요. 조선일보가.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계속 이제 변하지 않고 가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친일과 친독재와 친재벌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 또 김대중 정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오로지
이권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 네. 무슨 저널리즘의 가치라든지 보수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신문이 지금 조선일보 맞아요. 1등 신문이니 뭐 할 말을 하는 신문이니 하면서 신문을 찍고 있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열렬히 네. 예, 또 추앙하고 있는 그런 신문이고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인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조선일보 안 보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런데 저희는 조선일보, 저는 개인적으로 패간이 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또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번 시간에 낱낱하게 말씀을 다 드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 두 번째 주 시작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요. 전 솔직히 김건희 씨 얘기 그만하고 싶거든요. 좀 지겨워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씨를 딱 꼽아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한데? 돈의 이름이 이상한데? 아니면 국정 운영이 왜 이상한데? 그런 요소 길목마다 김건희 씨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충격적인 장면들이라고 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동아조선도 김건희 씨 관련돼서 우리가 모르는 진짜 그들만이 아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내부 사람들의 더 많은 것들이 알려진 것들이 조중동에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죠. 네. 최근에 아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그 보도이긴 한데, 아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조중동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언제 손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지금 이런 이제 조중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가 완전히 손절한 그렇죠. 지난주에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실은 동아가 왜 그런지 취재해서 얘기해 하셨다고 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직. 네. 하여튼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네. 조중동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의원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JTBC라든지 뉴스토마토 또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든지 서울의 소리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근데 조중동은 조용하죠.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나오긴 해요. 예, 조중동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속내막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내막을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사설에 칼럼에 은근슬쩍 숨겨서 감춰서 지금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그거를 있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가 며칠 전에 이게 10월 7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칼럼이죠. 이 칼럼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쓴 칼럼인데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지라시 있죠. 그게 이제 도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의 김건희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라인을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을 빨리 제2부속실. 네, 제2부속실로 보내든지 하여튼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2부속실로 보내야 될 그 김건희 라인의 이름이 너무 많아. 네, 대통령실 무슨 비서관, 행정관 이름이 쭉 나왔어요. 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 보낼 수가 거예요. 없어요. 네. 그게 지금 어젠가 그저께 나온 건데 이 칼럼은 일주일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7일이니까. 맞아요. 훨씬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데 기사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예.
언젠가는 터져 나오겠네요. 터져 나오겠죠. 자,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라고 전원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망한 언행이잖아요. 약간 잘못된 언행이 아니고 네. 아니 뭐 이렇게 뭔가 근데 민망하다는 표현이 그렇죠. 우리는 또 상상 뭐가 예, 상상력을 민망하지? 자극하는 거죠. 민망한 언행이라는 건 뭘까? 대통령한테 저 혼자 생각에 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했나? 모르겠어. 근데 남편한테 오빠라고 한 걸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도대체 뭐가 민망하지? 아니,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있겠는데 민망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오빠라고? 잘하시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 김 박사님은 잘 하시는데, 네. 근데 오빠라는 말도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그거보다 좀 더 민망한 표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 거친 말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을 뭐 남편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남편이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듯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굉장히 민망한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자, 중앙일보의 이 칼럼에 담겨 있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대통령 위에 있는 김건희라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에서 느낌이 왔어요. 이걸 말하는 사람은 수석이에요. 수석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지시를 했다면 네. 민망함을 느낀 건 수석들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운표로 나갔단 말이죠. 야, 나 너무 민망했어. 이거를 막 그 조선일보 이제 뭐 국장급들과 얘기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앙일보였는데 중앙일보 이 대기자나 이하경 대기자나 아니면 출입 기자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쿼트를 따서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도 10월 7일 기사인데 칼럼인데. 그거 다 지난주 일주일이나 지난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칼럼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못했었죠. 그렇죠. 이 흐름만 파악을 했었죠. 네. 자, 이 칼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관련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거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들 3가지 사건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지금 연루된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또 뭐 등등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럴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언론에서 딱 언급을 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조중동은 이미 상당한 그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도 뭐 나왔었잖아요.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칼럼,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가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 여기 이름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칼럼을 쓰신 분들은. 되게 주요 자리에 앉았죠, 또. 다 알고 있는데 쓰지는 못했을 거고. 근데 대충 몇 명은 나왔어요. 뭐 천공이라든지 또 최은순 씨 잔액증명서 위조해준 뭐 김모 씨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뭐 권오수라든지 이종 몇몇 사람들 나왔는데 더 많은 언론에 거죠. 이미 다 나왔던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 사진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여기도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중동에 이렇게 칼럼을 쓰는 이분들은 이미 제2의 명태균이라든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나 증언들을 이분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지 말아주세요. 조중동은 알고 있다. 네, 조중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네.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터지지 말아주길. 그리고 터지더라도 그게 김건희 씨에게만 터져서 김건희 씨가 백담사를 가든지. 네. 그래서 누굽니까? 김건희만 잘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씨를 백록담에 보내든지 아니면 소록도로 보내라. 소록도 보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네. 누굽니까? 뭐 장혜빈이나 네, 이렇게 네. 심하게 왕을 임금을 가지고 노는 이런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네, 그런 네. 분들을 저 유배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유배를 보내라고 보내서 어떻게든 네. 이걸 끊어내자, 손절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거죠. 김건희만 빨리 손절하자, 끊어내자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근데 언젠가는 이게 가다가 만약에 길이 없다, 답이 없다 하면은 그냥 예전에 최순실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그렇게 몰아가지고 탄핵까지 몰아간 것처럼 몰아갈 수도 있겠다. 때가 되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국정농단에 조금 껴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마치 김건희 씨한테 명령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든지 모든 거에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무슨 사업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데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된 거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거. 그게 다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명태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대로 탄핵이라든지 하야든지 갈 수가 있겠다라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스픽스 방송을 봤더니 우리 정기현 대표님이 지금 명태균 문제는 이거는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네, M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저도 M 모르겠어요. 예, 궁금해요. 나중에 아주 물어봐야 되겠어요.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왜 강혜정 씨가 또 스픽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선 씨와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김영선 씨한테 명태균 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쌍쇼자 들어 이런 정도면 명태균 씨는 김영선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영선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보다 전 의원이죠. 전 의원보다 한 10살 어리대요. 아, 그래요? 네, 10살 정도 더 어리대요, 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는 저는 그들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보다 솔직히 우리 모든 언론에서 특히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다 포함해서 이거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언론에서 김건희 씨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데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뭐 어떤 그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다 논외로 하고 그럼 이 명태균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는 김건희가 아닌가. 그 처음에 소개한 것도 마치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윤석열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과 연결해 준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치 김건희 씨가 먼저 알았던 것처럼 이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돈의 흐름. 그러니까 뭐 공천 그냥 개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돈이 어떻게 갔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외에 지역에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의 돈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은 또 M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M처럼 관련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쫓다 보면 저는 돈의 흐름 쫓으면은 답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마 그 몇몇 이 조중동 기자들은 잘 모르겠고 그 기자들이 아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도 제보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특히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들 그런 얘기 지금 나올까 봐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 졸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무슨 국정감사가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이다. 이런 표현들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니, 통신사 연합하고 YTN을 좀 봤어요, 저는. 네. 제목이 오늘도 22대 첫 국감 시작, 김 여사 이재명 의혹 정면 충돌. 이게 연합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YTN은 국정감사 2주차도 김 여사 이재명 의혹 여야 공방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다른 언론사 빼고 연합하고 YTN들이 나서서 이렇게 통신사가 이루고 있으니. 연합하고 지금 YTN은 사장님 바뀐 이후에 KBS 지금 따라가고 종편이요, 종편 지금. 네, 종편처럼 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국정감사가 시작됐던 지난주 시작이 됐죠. 네. 시작됐던 그날부터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냐면은 무슨 정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이재명 국감인데 그래서 정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날 세우고 있다 국감이 이게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중앙일보도 첫날부터 정쟁뿐인 국감, 그래서 김건희, 이재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지금 짜서 여론을,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정감사 법이 있잖아요. 국정감사 법에,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가 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부 부처가 세금을 어떻게 잘 쓰는지, 또 뭐 하여튼 그 정책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의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20몇 개의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아니 왜 국정감사를 이재명 당대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정쟁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김건희 씨 이야기를 자꾸 덮어버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표를 감사하는 게 아니다. 조사하는 게 아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 잡는 게 국정감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이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마치 이거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정쟁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의 문제가 조금씩 좀 덮여질 거 아닙니까? 이런 장난을 지금 이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그 언론이 이런 장난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정권 내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비판에도 동의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상에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이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비판할 수 있다면 이걸 뻔히 알고 있는 현상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 검색을 하면은 마치 김건희 대 이재명 공방이고 민심은 빠졌다, 민생은 빠졌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정감사 내용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민주당의 전략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전략이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 비평이라 정치 비평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 미디어 비평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할 걸 뻔히 안다면 그럼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맞죠? 공천 개입 알아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국정 개입, 당무 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부정 비리, 이것도 국민 세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김건희 씨 라인 21g 등, 아니면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면서 국민 세금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에서는 원래 예비비 10억이었는데 여기에 40억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이거 고속도로 휘어진 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이것도 다 관련된 거 맞는데, 이렇게 나열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아까 골목골목 김건희 씨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있는 거예요. 수렴되죠. 그러면 깔때기야. 이걸 뻔히 알면 이걸 조금 더 좀 더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 아니 국민들의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다 김건희 씨로 모여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 보도가 될 것을 고려해서 좀 네. 요령껏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이거를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김건희 국정감사처럼 보여지는 거 네. 이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뭐 그 지점도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론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언론 현상이 지금 이러니 조금 요령껏 민주당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금 민생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하면서 그것이 정치 공세다라고 국힘당은 주장을 하고 지금 여러 언론들도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네. 그 정치 공세에 맞서서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쟁이다. 그래서 민생은 실종되고 온데간데 네. 없고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너무 그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 공식이에요, 공식. 네. 예전에 심지어 전두환 우리가 뭐 살인마라고 하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면 그것도 정치 공세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불리해지면 다 정치 공세라고 밀고 나가면서 네. 민생을 얘기를 해요. 근데 민생을 버린 게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민생을 버리고 있냐 말이에요. 이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네. 제가 민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 네. 그러니까 민생이 실종된 국회라고 하니까 국감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감사가 민생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실제로 여러 상임위에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썼는지 지금 열심히 캐고 있어요. 그게 국회에 할 일이고 네. 국정감사 때 할 일이죠.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100% 잘한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100%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가 바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면 조중동이나 국힘당은 뭘 얘기하냐면 먹고 사는 거 얘기를 합니다. 뭐 경제 얘기하고 어쩌고 네. 뭐 매일 그 얘기예요. 네. 근데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의 문제, 치안의 문제, 네. 또 안보의 문제. 네. 우리가 북한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불안해져서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면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도 민생이에요. 교육 문제도 민생입니다. 네. 주거 문제도 민생이에요. 부동산 문제, 그럼요. 전세 문제, 금융 문제 이게 다 민생이에요. 노동 문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도 민생이죠. 네. 건강 문제 이것도 민생이에요. 우리 복지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민생이에요. 근데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왜 무슨 뭐 정치 공방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보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 주거의 문제 모든 이런 문제들을 네. 다 지금 망쳐놓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문제를 국회가 정확히 파헤치고 어느 정도까지 국정농단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럼요. 그게 바로 민생을 지키는 네. 국정감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비평이 아니고 어디 민주당에서 오신 분. 아니 언론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언론이 네.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네네. 우리 그 김성재 에디터님 전문가시고 그 미디어 전문가시고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민생 얘기하면은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것도 진성주 정책위 의장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 쌀값 안정돼야 된다. 쌀값이 너무나도 지금 폭락해서 농민들이 속을 타잖아요. 그런데 20만 원 적정 가격 유지한다는 발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비판 같은 것도 민주당에서 다 많이 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되지 않아요. 네, 보도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우리 방위비 분담금 있잖아요. 네, 이것도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만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8.3%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이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통으로 총액으로 됐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 세금이 나가는 문제죠. 그런데 전혀 보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당 입장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요소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왜 지금은 정책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약간 연예인과 같이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맞잖아요. 그럼 정책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외치면 국민들이 알아주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언론이 보도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PR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 있을 땐 몰랐는데 당 밖에 좀 나와 있어 보니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저 당에서도 이제 PR을 좀 잘해야겠구나. 네,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형님이 빨리 그 역할을 제가요? 네, 민주당에서 하시고 당에서 뭐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번 이거를 지금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이거를 한번 잘 해볼까? 좋은 것들이 네. 너무 많은데 알려지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혼자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참 국민들과 많은 부분을 다시 공유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못한 것들은 공유한 것 중에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미디어에 의존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번 주에는 저한테 뭐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질문을 하나도 안 해주셔서 제가 네. 혼자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혹시 서울 네. 휘슬러 영화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네.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오늘 뭐 마무리 모르겠는데. 발언까지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지금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네. 너무 지금 안 좋아서 무슨 우리가 무인 뭐 드론입니까? 무슨 무인 정찰기인가요? 띄워가지고 네네. 도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 만약에 북한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북한이 무인 드론 해가지고 뭐 또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네. 이거 도발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규모라도 국지전이 벌어져서 뭔가 희생이 생기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가 더 악화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는 뭐 미디어 평 시간에 사실 할 얘기는 아닌데 언론이 할 얘기는 많죠 우리가. 네, 언론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울 휘슬러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민언론 민들레가 공동 네. 주최하는 영화제예요. 아 그래요? 네, 모르셨군요. 아니 알죠. 이렇게 이게 아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구나. 네, 그냥 알면 안다고 하시면 돼요. 방송을 좀 재밌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구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휘슬러 영화제가 뭐냐면요. 우리 내부 고발자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분이 계셨죠. 감사원에 네. 계시던 분인데 네. 그분 이제 내부 고발자로 이제 공익 제보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부 고발이라는 게 뭔지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고 그 꽤 오래 전의 얘기인데 그 뒤에 이지문 중이라고 군에서 또 그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장진수 주무관이 국회 총리실에 국무총리실에 있다가 민간인 사찰한 걸 이제 폭로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박창진 그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그 승무원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 네. 죄송합니다. 남성이요. 네네. 그분도 또 그 내부 고발을 하고 나왔는데 다들 이제 그분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그 뒤에 굉장히 큰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내부 고발이 한국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화의 결절점, 계기가 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네. 작은 기업에서도 네. 있고요. 이런 내부 고발과 네.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변화는 아니지만 개인의 어떤 그 내면에 꼭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들, 이런 내면 고발을 다룬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제가 서울 휘슬러 영화제입니다. 휘슬러라는 게 그거잖아요. 호루라기를 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세상에 알리는
언제 해요? 어디서 하고요? 다음 주 25일부터요? 네네. 네. 금토일 그 홍대에 상상마당 있습니다. KT 네. 상상마당에서 네. 사흘 동안 상영이 돼요. 여기 꼭 와서 많이들 와서 금표를 네. 예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도 가능해요?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저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 나오거든요. 네. 예, 그 영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영화 한 편인 거예요? 이번에 그 한 100여 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들어왔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장편, 단편 들어와서 그 3일 동안 한 23편 정도가 상영이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도 상영이 되고요. 네네. 무슨 그 칸느 영화제 초청됐던 영화도 상영이 되고 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영화도 네. 상영이 되고요. 아주 볼만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언론 민들레에 들어가서도 이걸 네. 예매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 좋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공동으로 하시는군요. 네, 사실 네. 제가 거기 조직위원장입니다. 아 조직위원장이네요. 하신 게 아주 많으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박창진 승무원이 저희 조직위원 겸 홍보대사를 맡고 홍보대사 맡고 계시고요. 네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네. 조만간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내부 고발자들 영화가 이거 따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지겠죠. 이제 좀 지나면 네. 시간이 지나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그럼 저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 혹시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까 네. 그 말씀입니다. 좀 우리 그 남북 관계가 더는 좀 악화되지 않고 남북 관계만이라도 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네. 아니 아까 지난주에 재밌게 하라고 개그 좀 하라고 머리 스타일 개그스럽게 바꾸라고 그러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렸는데 남북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불안해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50대들 군대 보내라고. 그렇죠. 이러다가 저 군대 가서 굉장히 좀 험악한 꼴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네. 군대 안 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항상 걱정하는 그런 시민언론 민들레와 스픽스가 함께하는 미디어 백테이클 시청해 주셨습니다. 미디어 백테이클은 다음 주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통에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